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추석 밥상머리에서의 화두는 무엇이었나요? 조국 장관 이슈 아니었을까요?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를 전격 체포한 데 이어서 조국 장관의 손 아래 처남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핵심은 조국 장관의 부인에게 다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처남에게 건넸다는 수상한 돈. 그 수상한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그 자금의 흐름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치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윤석열 호의 강도 높은 수사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촌 조카를 전격 체포했고 조국 장관의 처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기소한 상태. 그렇다면 정작 결국 조국 장관 본인을 둘러싼 가족들은 거의 모두 다 검찰에 소환이 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만 남았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 그리고 검찰의 수사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억소리가 납니다, 오늘은. 5억 원의 행방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코링크의 5억 주식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검찰은 잡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자 조국 장관의 처남을 소환 조사해서 말입니다. 그 처남에게 코링크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제공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경심 교수는 펀드를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운용까지 다 한 셈이 됩니다.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처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에 대해서는 어젯밤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이 오촌 조카는 검찰 조사에서 주요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게 논란이에요. 법무부의 간부 2명이 검찰의 수사관들에게 전화를 해서 너네 총장 빼고 가자. 수상한 제안을 한 거에 이어서 조국의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 일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임 장관이 발표를 유보했던 사안인데 서둘러서 훈령을 법무부가 개정하고 있다. 이거 혹시 조국 장관 수사를 앞두고 검찰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8일 당정협까지 개최하기로 했어요. 검찰은 그러거나 말거나 펀드의 몸통 조국 조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총장 빼고 가자 제안에 이어서 법무부의 2호 조치인 셈인데 언론에게 수사 사실 공개 금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강화. 경향신문도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거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썼어요. 수사기관 공보준칙 개정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이 유포 때는 벌칙을 준다라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라서 논란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장관 본인과 장관 일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런 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여쭤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는 5억 원에 집중을 했다면 중앙일보는 1면에 10억 원의 수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억 수표도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는 처남, 이번에는 조카. 조국 장관 조카에게 갔다는 10억 수표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이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사실을 검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수상합니다. 검찰은 조카를 체포해서 증거인멸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카는요, 펀드 측과 일주 전까지 070 번호로 통화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사채시장에서 바꿨다는 10억에 대해서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핵심 멤버인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서 오버하시지 말라라고 점잖게 충고를 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박용진 의원을 오늘 또 저격을 했습니다. 일단 유시민 이사장 조국 정국 선망 열렸다. 문 대통령도 리스크 안고 가고 있다. 라고 입을 열면서 저희 돌직구쇼의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아니 질문을 그런 식으로 대답을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하냐. 박용진 의원의 답변 보고 화딱지가 났다. 라고 재차 박용진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박용진 의원을 저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오늘 박용진 의원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유시민 이사장의 저격을 향한 박용진 의원의 답변,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틀릴만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겨레 4면 조국 임명 강행에 분노한 민심을 확인했다. 보수 야당이 대정부 사퇴 투쟁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연휴 마지막 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황교안 대표는 정권 퇴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관건은 바른미래당과의 연대 여부입니다. 조국 파면 부산 연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손 대표의 입장 다르고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 달라서 이 연대 아직은 덜커덩대는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환봉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국 장관보다 더 유명해진 분, 유시민 이사장보다 더 유명해진 분,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의 장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배미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재갈. 법무부가 검찰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 세간에선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너네 총장 빼고 가자. 라는 제안에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 재갈 물음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다음은. 조국 장관의 아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국 장관의 처남까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키워드는 민심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밥상머리에 올랐던 대화의 화두는 무엇이었습니까? 궁금하군요. 오늘 3가지 키워드 상세하게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석궁열차 또 점령 충돌했다. 분명 대한민국 정부의 한 열차에 탔지만 윤석열, 조국, 석궁열차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야, 니네 총장 빼고 가자. 법무부의 간부가 검찰의 현직 수사 담당 수사관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번엔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아예 언론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사 내용 공개 금지, 또 다른 검찰 압박이 아니냐.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정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은 어떤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돼서 기소 전에 검찰이 무분별하게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가 있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왜 하필 장관 본인과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법무부가 이걸 추진하느냐. 이 타이밍에 논란이 일고 있어요. 법무부가 형사사건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대상 오른 피의자의 피의 사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을 하겠다는 걸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수사공보 준칙에서 공개 금지 훈령으로 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기소 전에는 피의 사실을 말하지 말 것.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수사 상황을 언론에게 말하지 말 것. 피의자가 출석할 경우에는 촬영하지 말 것. 단 오보를 한 언론 대응만 가능할 것. 여기에서 수사 내용은 말하지 않을 것 등등이 있습니다. 김변 박사님, 이게 말입니다. 참 타이밍이 묘해요. 장관이 수사받고 장관 가족의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법무부가 그동안 아끼던 걸 이제 꺼내든 이유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지났던 적폐청산 수사를 보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시 박영수 특검의 이규초 특검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코트를 멋지게 차려입고 매일 아침 나와서 대국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이 진행하고 있던 수많은 건들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집단일까는 수사였기 때문에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현재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와중에 이러한 내용들을 변경한다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만약 이렇게 되면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생깁니다. 당장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순간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면 우리는 도이치구쇼 생방 중간에 정경심 교수 전격 소환 이렇게 막 자막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언론 보도하지 말라. 그리고 이거예요. 조국 장관이 최종적으로 소환을 받으러 가게 되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동안 역대 어느 정치인이나 관련됐던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해왔던 관행과 이 전례와 같은 상황인데 이런 거 다 하지 말라고 무시하는 상황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권을 남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전직 검사장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자격 법무장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 거에 대해 다 무시하고 조국 장관이 하고 싶은 얘기들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SNS라든지 아니면 기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얘기하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이러한 법무부 장관의 선택을 온당하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와 검찰 출신의 변호인 등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현직 부장검사예요. 조 장관과 부인이 이에 당사자인 수사 상황에서 공보 금지가 말이 되느냐. 조 장관을 위한 훈련의 대상으로 검찰에 압박을 주는 것이다. 이건 조 장관을 위한, 조 장관에 의한, 조 장관을 위한 훈련 계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검찰 출신 변호인요. 적폐 수사 과정에선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법무부가 이제 와서 누가 봐도 이건 검찰 압박이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다르다 박 선생. 1타는 야 니네 총장 빼고 가자. 그 제안 뒤에 지금 이게 나와서 더욱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한 달간 사실은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었어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나는 절대 보고도 받지 않을 거고 개입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다시 꾸리자는 라인별로 맞춰서 법무차관, 검찰국장,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법무부의 핵심 요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라고 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도냐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더더욱이나 뭐 과거 적폐 수사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수사에 관련해 갖고는 설령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수사가 다 끝나고 나고 나를 둘러싼 우리 집안 가족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고치자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법무장관의 판단일 텐데 조국 수사 다 끝나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이제 와서 공교롭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중요한 검찰 개혁의 큰 부분들은 국회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이니 뭐 공수처 관련해서 검찰의 힘을 빼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법안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과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무언가 전 매우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결국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게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고 지난 한 달 동안 일본도 없어지고 미국도 없어지고 북한도 없어진 모두 조국에 몰빵했던 우리나라에 대한 결정을 하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하필 이때 이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추석 연휴에 갑자기 돌아가서 2016년에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서 자살을 했던 불행하게 운명을 달리했던 우리 젊은 검사한테 묘비에 가서 검찰개혁 얘기를 또 하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겉과 속이 다른 얘기를 쭉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이미지 정치를 해서 검찰개혁이라는 껍데기 틀을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는 처진이라 저는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장 그만두라고 지시하는 게 맞지 않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왜 18일 날 또 민주당하고 또 당정협의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는지 저는 당장 멈추는 게 국민들한테 한 점 의혹 없는 법무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르다 박 선생님은 조국 장관 수사가 다 끝나고서 해라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박용진 의원님 이게 검찰 개혁이냐 세간에서는 검찰 장악이냐 조국 장관의 법무부에 잇따른 행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검찰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의도를 너무 과하게 파악하려고 하시니까 그 행위와 조치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검찰이 마지막 인권의 보루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 의해서 인권이 망신차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야당일 때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포토라인에 서느냐 누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의도만 너무 보고서 결과를 보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뭐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나 민주당이 여당일 때나 그 야당과 혹은 피해를 보는 인권의 침해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몸가서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피해사실 공표 금지입니다. 이걸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수사를 받는 분들 얼마 전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억울하다. 피해사실 공표에서 내가 인권 침해 당한 게 얼마나 많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내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이런 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인권이 침해받거나 혹은 그 수사를 받는 대상이 그 치유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이런 타격을 받는 것들은 좀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수사가 그 한창인 와중에 이게 재갈 물리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뭐 검찰이 조국 수사만 하겠습니까? 그 뭐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되어 있는 삼바 수사도 지금 뭐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훈령이 만들어지면 조국 관련 수사만 공표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검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요. 그 결과가 우리 전체 국민들의 인권을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더 일찍 있었어야 될 일이 이제서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변함문 변호사님. 그 의도가 지금 의도와 타이밍이 의혹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이 시점에 너네 총장 빼고 가자라고 법무부가 제안한 다음 이 시점에 서둘러서 하느냐. 전임 법무부 장관도 유보해 놨던 마당에 그게 뭔가 깨끗하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 보기에. 우리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거의 사문화가 됐었죠. 피의사실 공표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수사가 방해를 받지 않고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그 피의자가 공적인 인물이거나 그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필요하다면 일정은 양보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방해라든가 수사 개입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는 더 철저히 보완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 보호보다는 이것이 과연 수사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가 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가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수사에 방해하지 말아라라는 목적으로 만든 범죄인데, 지금 오히려 법무부 행태를 보고 있자면 그 수사 진행상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아서 오히려 수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박 의원님께서 의도를 보지 말고 결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그동안 많은 여태껏 우리나라 사건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고 있었고, 또 피의자에서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 김모 씨, A모 씨 이런 식으로 철저히 다 인권을 지켜줘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과연 지금 검찰 수사가 피의 사실 공표가 되면서 여론의 수사라든가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상황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검찰 수사보다 언론이 더 발빠른 제보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의 단서를 얻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이 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수사 방해 내지는 그 피의자 인권을 목록을 앞세워서 어떤 몇몇 수사에 있어서 동력을 상실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기가 너무 잘못 선택된 것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민주당원도 아니시고 오버하시지 말라, 굉장히 점잖은 충언을 저희 돌직구 방송에서 던졌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상당히 불쾌하셨던 모양입니다.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화딱지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신파, 박용진, 김혜영, 금태섭, 이 세 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의로운 분들처럼 지켜올리더라고요. 조국을 옹호한 사람들은 소신이 아니었고 그분들만 소신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용진 의원이 진짜 말을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면, 나는 복면을 안 쓰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과 복면을 쓰면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내가 민주당원이고 아니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돼요. 적당히 좋은 얘기해서 자기 이미지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속 정당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해올 때 그거를 제대로 받아쳐야죠. 제가 그거보다 화딱지 났다고요. 자,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유시민 이사장이 저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드렸던 질문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께서 왜 마스크를 쓰고 하느냐, 마스크를 벗고 해라, 물반 고기반이다, 자유한국당의 그림자가 거린다 라는 주장을 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거고, 박용진 의원의 그때 당시 답변은 오버하지 마시라, 우리 젊은이들의 피와 유시민 이사장의 젊었을 때 피해는 그 끓는 점은 다르지 않다라는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적당히 자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말을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바로 당사자에게 물어보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답변입니다. 적당히 자기 이미지 개선하려고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적당히 자기 이미지. 우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상당히 뒤끝이 있으세요. 뒤끝이 있다. 이 일이 있었던 지 꽤 지났는데 굳이 저기 나가셔서 저렇게 뒤끝 장렬 발언을 하시고, 또 보면은 거의 뭐 척척 박사세요. 네, 척척 박사. 그래서 토론하는 방법, 국회의원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한 템포 참을 납니다. 한 템포 참겠다. 오늘은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추석 때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엄청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말들로 인한 혼란과 이런 것들을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들 가고 계시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무슨 뭐 홍준표, 민경욱 거의 드자비 하듯이 뭐 유시민, 박용진 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이는 거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별로 이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민주당 당원이잖아요. 예. 민주당 당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소신을 가지고서 할 건 하겠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하고 뭐 티격태격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알릴레오 하시게 될 때 예. 불러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정중하게 토론의 방법, 국회의원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수업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참겠다. 나중에 따로 불러주시면 수업을 받겠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때 그 소신 발언하신 게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주장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적당히 자기 이미지 개선하려고 적당히 둘러댄 거다. 제가 제 이미지를 생각했으면 조국 장관에게 쓴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유시민 이사장한테도 쓴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유치원 3법 관련해서요. 사립유치원의 이런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저는 뭐 여야를 통틀어서 국민적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해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재벌 기업과 관련해서도 소신대로 얘기를 해와서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유시민 이사장 지지층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근데 거기에 제가 뭐 하려고 제 이미지 개선하려고 그랬으면 뭐 하려고 개선할 이미지도 없고요. 개선할 것도 없고 제 입속만 차리려고 그랬더라면 그런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묻어갔겠죠.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태도와 유시민 이사장께서 생각하는 국회의원 태도가 좀 다른 것 같고 유시민 이사장이 생각하시는 20대의 태도와 또 제가 생각하는 20대의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그들이 상심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윽박 지르는 거, 구박하는 거, 또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훈계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묵묵히 들어주는 네. 것이 이 시대 어른의 역할 그리고 한때 그 사회적 저항을 했었던 사람들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시민 이사장께서 지적하신 이미지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동양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 그것과 관련해서 농담을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의 취지가 농담이었더라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농담으로 안 받아들여졌다면 이게 문제인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15분 44초 통화했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팩트체크와 관련된 통화였고 절반 정도는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는 거였어요. 그 총장님은 그 여러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을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극으로 치면 2막에 해당되는 거. 처음에 언론의 문제제기와 야당의 폭로. 그게 1막이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 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이때가 2막이에요. 지금 3막이 열린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그냥 쏠려면 쏴 하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조국 임명. 그게 이제 새로운 막 3막이 열린 거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리스크를 떠안고 지금 대통령도 가시는 거고 저도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장희영 교수님, 최성희 총장에게 전화 건 것과 관련돼서 안부였고 절반은 농담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최성희 총장은 과연 이 농담 안부 전화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는지 한번 보고 장희영 교수님께 한번 의견 묻겠습니다. 유시민 전화 받고는 불쾌했다. 유시민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이 큰 사람이다. 경쟁자 조국이 낙마하는 걸 내심 원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 행동을 하고 있다. 당시 최성희 총장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전화를 걸었는지도 그때 당시 내용도 한번 볼까요? 시나리오 하나 보여드릴게.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정 교수에게 정식 위임해달라고 해달라.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크게 될 수 있어. 말을 좀 아끼자. 말에 기술을 좀 넣어라. 뭔가 말투가 아까 그 박용진 의원 토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것과 지금 말투가 좀 비슷하죠. 토끼가 정말 열심히 달려서 거북이가 안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면 그것도 경주냐. 최승희 총장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장희영 교수님 다시 오늘 유시민 이사장 발언으로 돌아오면 이게 다 전부 농담이었다는 거예요? 말의 내용을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의견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가 봐도 이건 조언 수준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동안 최 총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지금 충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이야기하면 농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해가 있든 뭘 했든 듣는 사람이 불쾌했다면 불쾌한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유시민 이사장을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저런 그 언론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번에 조국 장관 임명에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1막, 2막, 3막까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고 총 쏘지 마라라고 이제 인질로 잡아놓고 있다. 총 쏘지 마라가 뭐냐면 첫 번째는 조국 장관직 하지 말아라였고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니까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게 3막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은 저게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이야기가 아니다. 작은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최 총장이 조금 전에 그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최 총장이 개인적인 사견 같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경쟁자인 조국을 내심 속으로는 싫어하지만 예. 문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러고 있다라는 최성희 총장의 개인적인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라면 누가 봐도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나 행동이 예전에, 그러니까 요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유 작가로서의 어떤 정말 이렇게 쫙 기승전결이 잘 연결되는 듯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 이 상황 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이 살짝 뉘앙스가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논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없다고까지 하면 또 진행자가 너무 지나친 질문하셨다고 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해석에 누가 봐도 사람들이 아이 저거 너무 개인적인 지나친 해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더라면 전 유시민 이사장님도 저희 방송 보시는 것 같아요. 좀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 좀 그 부분을 함께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예전에 유시민과 조금 달라진 것 같아라는 조금의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성희 총장이 얘기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대권에 관심, 욕심이 큰 사람이라는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전 다 정리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냥 박용진 의원에게 굳이 굉장히 좀 불쾌함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쾌감의 근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 정당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원이 아닌데 오버하지 마시라라는 내용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최성희 총장한테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니까 사실은 수사 중인 상황 속에서 뭔가 위증을 교사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마이크를 대고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유시민 이사장 전화 통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민주당원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앞서서 얘기했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럼 얘기하고 있는 게 왜 유시민 이사장은 이런 측면에서 동양대학교 총장과의 통화까지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지점과 함께 맥락이 나오는 것은 본인이 대권에 관한 욕심이 크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은 여러 가지 행동 지점들이 있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이 갖고 있는 인지도라든지 여러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대권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리스크 약점은 민주당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2007년도에 있었던 이 대통합 민주신당인가요? 이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서 경선에 참여했지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낙선을 하게 되죠. 그 뒤로 국민참여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었지만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석기 의원을 국회에 진출하도록 만드는 통합진보당 사태의 핵심 중간의 당사자로서 그 자리에 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당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주당의 언저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대권에 대한 욕심과 그러한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라면 외곽 진영에서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신은 민주당원이 아니잖아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뼈아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박용진 의원한테
소속 정당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박용진 의원이 소속 정당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았나요? 첫 번째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서울대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쓰지 말아라 라고 했던 얘기들은 사실상 청년들이 얘기할 수 있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이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과 같이 하는 것인지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입장과 같이 하는 것인지를 보게 되면 아주 결과는 당연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해가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심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촌 조카 그리고 처남 과연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윤석열 호의 수사 타겟은 다음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촌 조카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조국 장관의 처남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5억 원의 행방에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링크 주식 5억 정경심 교수가 사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남을 소환한 거예요. 2017년 3월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남동생이죠. 조국 장관의 처남에게 8억 원을 줍니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이 8억 중 조 장관의 처남은 5억 원을 코링크 지분을 사들이는 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코링크의 5억 원어치 지분을 처남이 샀지만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정 교수 돈이잖아요. 조국 장관 부인의 돈이기 때문에 처남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조 장관의 부인이 5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냐. 즉 코링크를 실제적으로 대주주 이상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국 장관의 부인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는 같은 해 7월 코링크 PE 블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도 하고 운용도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권사 직원, 한국투자증권 PB, 하드드라이브 교체 준 분, 동영대 PC 빼준 분,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발언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박정하 대변인. 자, 이제 돈 얘기가 나와요. 5억 원의 얘기예요. 조국 장관의 부인이 조 장관의 처남, 그러니까 부인 남동생에게 건네준 8억 원 중에 5억 원이 코링크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쓰였으면 이것은 처남의 지분입니까? 조국 장관 부인의 주식입니까? 그렇게 치면은 100% 일반인인 누구든지 100% 그런 정 교수의 회사구나 투자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5억을 투자하면서 주식을 사들일 때 시가보다 20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8억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정 교수가 그 조국 장관이 공직 재산 신고를 하면서 8억 원의 사인간 채권이 있다라고 신고했다가 그 위에 5억이 회수가 되고 3억만 이제 채권이 남아있다라고 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억이 그냥 넘겨준 게 아니라 이거를 채권분으로 해가지고 회수받은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조국 장관은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코링크 PE에 대해서 전혀 투자 내용도 모른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쩌면 정 교수께서는 코링크 PE의 실체도 알고 있고 웰스 CNT에 갔던 돈이 뭔지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문료를 받았다고 하는 WFM까지도 무언지 알고 있었던 전체 그림에 대해서 대강의 윤곽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전체 윤곽에 돌아가는 전체의 자금의 흐름을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서 코링크 PE를 실제 장악하면서 운영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자금을 굴렸던 거 아니냐 의심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아니 그런데 변함 변호사님, 조국 장관은 분명 청문회에서 그리고 개인 기자회견에서 저와 제 아내는 이 주식이 이 코링크 P가 어디로 투자되는지 우리 돈이 어디로 투자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검찰의 의혹대로라면 정경심 교수, 적어도 아내는 거의 뭐 대주 주신 분 같게 운용을 하면서 투자도 하고 운용도 하고 다 하셨던 거잖아요. 앞서 박정화 대변인이 짧게 좀 짚어주긴 하셨었는데, 이제 2017년 8월 달에 조국 장관 후보가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죠. 그때 이제 관보에다 재산 공개 내역을 공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배우자가 8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2017년 8월에.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 3월에 보면 그 8억 원이 3억으로 줄어 있어요. 5억을 회수했다는 얘기예요. 회수했다라면은 5억이라는 것은 워낙 큰 돈이니까 현찰로 주진 못했을 거예요. 계좌이체를 받든지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건데 계좌이체 내용 분명히 없을 거예요. 뭐 분명히. 그러면 5억에 상당한 다른 걸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조국 처남은 그 5억 원을 가지고 지분을 매입한 게 나타나요. 그런데 지분을 매입하는 자료만 있는데 5억에 들어온 자료는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누가 보더라도 5억 원을 가지고 주식을 샀던 것이고 그 주식에 이제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 변제가 된 것이 아니냐. 자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5억을 주고 주식을 샀구나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예. 고위 공직자들은 그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펀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드에는 돈을 집어넣으면 운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판단에 따라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투자처를 물색하고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구분이 되기 때문이죠. 투자와 운용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라든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링크 P 이번에 사모펀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 펀드 자체는 조국 가족들만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참 왜 아는 사람만 했던 것도 이상한 것 같다. 좀 이상하다. 뭐 실소유주가 5촌 조카래. 이거 운용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다 들여다보니까 이제 운용하는 사람 자체는 또 정경심 교수가 5억 원을 빌려줘가지고 차명으로 주식을 사게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운용과 투자가 같다. 그냥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법이 하지 말라라는 그 이해충돌에 반하는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차명으로 주식을 투자했으니까 금융실명법 위반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가는 것이죠. 만약에 처남에게 8억을 빌려줬는데 5억을 어떻게 회수했는지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성립 못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에다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마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분명히 모른다고 했었는데 사실 또 이제 뭐 본인은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운용 자체를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이라든가 저한테 제보가 엄청 들어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은 초기에 들어갈 때 모른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분기에 정기에 한 번씩은 운용 보고서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그걸 못 봤다라는 건 거짓말이다. 그 제보가 빗발치니까 바로 부랴부랴 운용 보고서를 빨리 만들어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했던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의원들의 질에 대해서 말로 요리조리 비켜갔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보다 보면 새로운 사실 앞에서 지금 계속 무력하게 되고 거짓말 아니야? 라는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확실히 저와 제 아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발언했던 조국 장관의 발언과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동생에게 5억 원을 주고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조 장관이 이에 대한 해명을 해놔야 할 것 같은데 해명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5억 원의 행방이었고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인데 10억 원의 행방도 좀 찾는 김에 찾아보죠. 이 10억은 무슨 돈이냐? 그겁니다. 조국 조카에게 간 이번에는 10억 원이에요. 아까는 처남에게 간 5억이었죠. 조카에게 간 10억. 조국 5촌 조카 주말에 긴급 체포됐죠. 10억 3천만 원을 코링크를 통해 웰스 CNT에 투자를 했는데 웰스 CNT 최모 대표를 통해 이 10억 원을 수표로 되돌려 받았어요. 그런데 참 황당한 건 명동의 사채 시장에서 이 10억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로 출국을 했다는 건데 자 이제는 김배민 박사님 네. 하다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오촌 조카는 왜 그랬던 걸까요? 뭐 해외에서 장기에 대한 도피 자금을 쓰기 위해서였다라고는 추측도 있고 이거 도피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도피라는 과정 중에 굉장히 긴급하게 다시 귀국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 돈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명동 사채 시장은요, 그 큰 손들, 우리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말로 큰 손들,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그런 분들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딱 주면서 이거 100장이야 바꿔와 뭐 그렇게 많이 했을 때 봤잖아요, 영화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웰스 CNT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그걸 통해서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 시켰다라는 것은 지금 오천조카에게 제기되고 있는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돈이 중요한 이유는 웰스 CNT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이 코링크 P가 여러 가지 회사들을 우회 상장시키거나 회사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 오천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면 수사의 속도를 붙은 뒤 오천조카의 이면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누군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조국 장관의 부부가 이 사건에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코잉크 P라고 하는 운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국 교수의 부부가 투자했던 부분들은 블루펀드라고 하는 곳이고 이게 웰스 CNT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0번을 양보해서 조국 교수가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정경심 교수가 돈을 계속해서 자문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WFM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블루펀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경심 교수가 연루가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코링크 P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언론과의 간담회, 청문회를 거쳐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보면 사실과 전혀 배치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터라 적어도 이 지점에 한해서는 조국 장관이 지금이라도 언론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처남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그중 5억 원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장관이 몰랐는지 부부 사이의 경제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장관이 몰랐는지에 대한 해명도 추가적으로 내놔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렸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된 9일 이후부터 지금 병원에 정경심 교수가 입원을 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틀 후부터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만 14명. 변호인 14명이면 엄청나게 초호화 변호인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소환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펌 2곳에서 변호인 14명을 선임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변호사도, 그리고 손석희 사장 폭행 사건을 변호한 홍기채 변호사 등등이 지금 14명에 들어가 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분들도 지금 다 들어가 계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이 정경심 교수의 PC의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해줬다. 저희들이 보도해 드렸습니다. 증거인멸이 아니냐. 검찰에서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과 이 증권사 직원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던 전후로 말입니다. 조 장관이 고맙다라고 말을 했다. 이 PB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는 새로 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들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갔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바꿔달라는 정경심 교수의 요청을 받고 정 교수의 신용카드로 산 하드디스크를 들고 교체 작업을 하러 간 겁니다. 김 씨는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우고 있을 때 퇴근 후 귀가하는 조 장관과 마주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자신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채널A 취재진에게 조 장관과 3차례 정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흘 뒤 김 씨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증거인멸이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반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영주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 장관이 증권회사 직원이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로 한 사실을 사전에 알거나 지시를 했다면 청문회 위증 논란과 함께 부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증거사 직원이 조국 장관 자택에서 정경심 교수 PC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해주고 나오다가 집에서 조국 장관과 마주치니까 조국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분의 발언을 살펴볼까요? 이 정경심 교수는 이 증권사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며 증권사 직원에게 왜 이런 말을 하죠? 윤석열 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게 하드디스크 교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윤석열 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게 증권사 직원이랑 무슨 상관이죠? 제가 좀 이해력이 달린 건가요? 박정아 대변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드디스크 교체랑 윤석열 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잘 꼬집어 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쭉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이렇게까지 빨리 될 거라고는 우리도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확 들어갑니다. 우연치 않게 뭐 자택이나 연구실은 안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30군데에 가까운 곳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마 정경심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과거 민정수석하면서 같이 검찰총장이 되는 데까지 어쨌든 조력이 됐었고 검증도 했었고 한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빠르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택에 있는 컴퓨터 원래는 뭐 한 대였는 줄 알았더니 벌써 이제 2대가 됐는데 컴퓨터 자택까지 안 왔으니까 윤 총장이 여기는 안 했는데 나머지는 다 우리 재반 정황을 다 털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거 빨리 치워야지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TV한테 부탁을 하면서 하드디스크 교체해줘. 윤 총장이 우리를 배신했어.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빨리 이 안에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치워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윤 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 빨리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자. 이런 생각이 됐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드디스크라는 거 아무나 막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침 그러니까 증권사 김모 과장을 통해 가지고 이거 바꿔달라. 하필 자택은 수색은 안 했습니다만 하드디스크 3개 산 거에 대한 신용카드 내용서가 나오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은 증거물이 생긴 게 된 셈입니다. 또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증거사 직원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사 직원은 사실은 어쩌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인 거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같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 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말을 그 직원이 있는 데서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 그러니까 지금 하드를 왜 교체했어요? 압수수색을 하니까 교체한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누가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신했으니 우리 이 하드디스크를 바꿔라라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배신이란 말을 했을까?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배신이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핵심은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에 조국 장관이 있었냐 없었느냐죠. 조국 장관은 끝까지 사실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사실은 그 지난번에 기자회견인가 청문회인가에서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다고 처음엔 그랬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어쩌면 정경심 씨가 다 한 거야. 남편은 하나도 몰랐을 수 있어. 아내가 남편 속여가면서까지 다 했을 수도 있어라고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 조국 장관이 있었더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직원의 증언대로라면 정경심 씨가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2개를 교체해달라고 해서 와서 교체를 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조사 다 끝나면 다시 돌려달라라는 이야기도 했대요. 그때 조국 장관이 퇴근에 들어와서는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이제 그 아내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윤 총장이 우리 배신했다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조국 장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교체해주고.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건 아직 그 증권사 직원의 증언일 뿐입니다. 거짓말이다라고 또 하면 누가 또 증명할 수 있을 셋밖에 없는 자리에서 조국 장관과 아내가 아니 그런 일 없었어라고 둘이 그런다면 역시 이 말 자체가 얼마큼 신빙성이 있는지도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증권사 직원이 굳이 또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낼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포인트는 여기에 조국 장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증권사 직원의 말로는 같이 있었다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얘기했다.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네. 정경심 교수의 PC의 하드드라이브만 교체한 게 아니었다.
조국 장관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다면 얘기는 더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와 관련된 부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서재 PC도 하드 갈았다는 거예요. 딸 제1저자 등재 의학 논문 초고 대피 가능성 제기에, 그러니까 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을 누군가 대피해 준 거 아니냐라는 청문회 때 의혹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내가 서울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집에 가져와서 온 가족이 함께 쓰다가 생긴 일이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는데, 그 PC, 서울대에서 가져왔다는 그 PC, 조국 장관 서재에 있다는 그 PC, 앞서 정경심 교수 것과 다르다는 그 PC, 두 대 중에 나머지 한 대 그 PC가 조국 서재 PC라는 거예요. 조국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한 PC는 두 대다. 서재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도 교체를 했다. 청문회 때 그 PC, 김진태 의원과 공방 벌였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서 작성이 됐느냐? 회사, 소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PC로 작성이 된 겁니다. 저희 집의 것입니다. 알겠어요. 속성을 쓰게 될 때 속성에서 네네. 소속과 얘기 좀 이름을 들어보세요. 저장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법대에서 지급된 거를 집에 가지고 갔다. 이 워드 자체는 제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맞죠? 그게 제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있는 글쎄, PC 아닙니다. 입력한 것입니다. 제 서재에 있는 PC를 저희 그 얘기잖아요.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 후보자 집에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PC가? 2대 있습니다. 자, 두 대. 그 하드디스크 다 간 거예요. 박용진 의원님. 네. 검찰 압수수색 앞두고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두 개를 왜 다 갑니까? 증권사 직원이. 증거인멸 아닙니까? 검찰에서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나 확인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피선상, 의심의 선상에 이제 올라 있는 경우에 그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게 혹시 본인에게 불리한 어떤 정황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혹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사기에는 이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PC 중요한 것은 조국 장관의 그 자택에 있었던 두 대의 퍼스널 컴퓨터에 있었던 그 하드디스크가 또 고스란히 다시 검찰 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증거 인멸의 의도 혹은 그것을 왜 갈았는지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주요 증거를 확보하는 아주 뜻밖의 상황이 돼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분석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놔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지금 앞서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차명 소유 보유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 전체의 어떤 핵심이 되리라고 하는 짐작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만일에 검찰이 그 5억의 행방, 그 다음에 사채 시장에서 현금으로 전환한 그 10억 규모의 돈의 행방, 이거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이러면 검찰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는 결과가 나타나고, 제가 볼 때 검찰은 검찰 설립 이후에 아주 최대 망신살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일에 검찰이 뭔가를 찾아낸다고 그러면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제 지금 청구되어 있는 오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PC 하드디스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이것을 어떻게 결과를 이어나가려고 지금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지도 매우 언론의 관심,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주 후반부터 저희들이 PC 하드 갈았다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조국 장관은 이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출퇴근길에 기자들이 무수히 만나서 물어봤는데 왜 이 하드디스크 교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추석 민심은 둘 다 실패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론조사 결과 바로 살펴보시죠.
조국 사태 한 달 무당층만 늘었다는 거예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무당층이 38.5%. 와, 민주당, 한국당보다 더 많아요. 민주당은 지금 줄었어요. 31.3%로 줄어들었고 한국당도 같이 줄었어요. 18.8%. 이건 민주당 준 거보다 한국당이 더 치명적이에요. 한국당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한 사람들 한국당으로 다 안 들어가고 한국당이 실망한 사람들까지 지금 무당층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총선 때 저 38.5% 아마 무당층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40%에 가까운 이분들이 과연 어디에 투표해야 할지 어디에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상당히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 야 이게 말이에요. 박정아 대변인. 무당층이 거의 40% 가깝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저 무당층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 추석에 가서 좀 들어보니까 얘긴즉슨 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국 장관권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에 대해서 안보 문제고 경제 문제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 가면 대통령이 왜 소통 안 하고 불통하느냐, 왜 독선과 오만에 빠졌느냐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다 비틀어져서 어디로 가냐면 그럼 도대체 왜 조국 장관이 저렇게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야당은 하나 막지도 못하고 이 상황까지 갔느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38.5%의 무당층이 그 전에 한 달 전에 33%에서 5%나 늘어나고 오히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도는 떨어지는 이유를 여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임명 강행하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현 정권이 오만 독선 불통해서 반발심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막지 못하고 있는 야당에는 절대 마음이 안 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같은 조사에 보면은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를 잘했다. 이거는 정당한 수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예. 이렇게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고 온 많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10만 이상이 모여서 인파를 했고 대학생들이 촛불 시위를 하면서 그렇게 이게 불공정하다, 정의가 아니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 보수 야당에게 더 질책이 가고 있는 거를 저는 추석 때 느꼈습니다. 이게 이런 결과로 나온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무기력한 야당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야당이 연휴 때 장외투쟁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 대목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 거 아니냐? 맞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문재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국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반자유주의 정권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입니다.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농단 저지를 위한 정기된 국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문재인 정권에서 떠나서 무당층으로 왔습니다. 그 무당층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이제 정기국회를 통해서 정책으로 또 그리고 낱낱이 고하는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는 공감을 통해서 반드시 국민의 마음을 모아오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계십니다. 시한폭탄이 터지면 대통령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조국을 내려놓으시고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세간에서는요, 안이 바뀜, 예전에 나왔었던 안이 바뀜이 아니라 이번에 안이 조김이다라는 얘기도 추석밥상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이 조김은 뭘까요? 안희정, 이재명, 원래는 박원순, 김경수 이렇게 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살아났고 대신에 이제 조국 장관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희정, 이재명, 조국 장관, 김경수 해서 안희, 조김, 숙청설이 뭐 추석밥상에서
세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 대법원 확정 판결 났죠.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끝. 이재명 지사도 2심에서 경기도지사 무효형 벌금 300이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김경수 지사도 재판 앞두고 있죠. 여기에 조국 장관이 장관 초기에 소환 수사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희족입니다라는 얘기도 세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 안희 요 분과 조, 김 두 분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박용진 의원님. 그 안희는 이제 친문은 아니시고 조, 김은 이제 친문이신데 결이 좀 다른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 묶였네요? 저 처음에 안희 바뀜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요. 그 조원진 지금 우리공화당인가요? 거기에 계시는 이제 의원께서 그때가 아마 뭐 국감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이재명 지사한테 질의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거죠. 안희 바뀜이라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혹은 친문 주류에서 제끼려고 그런다. 그 중에 2가 당신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걸 또 이재명 지사가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생 무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저걸 인정하는 듯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면 저 여당 내 주요 인사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한다. 그럼 저기서 피해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는 은근히 청와대에 있는 임종석 실장 아니냐. 혹은 총리, 이낙연 총리 아니냐, 이렇게 막 모락모락 연기가 피우던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그거를 또 인생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뉴스가 된 거죠. 예. 그랬는데, 떡하니 1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전체 다 무죄를 받는 바람에 살아났다가, 최근에 다시 2심을 이제 받아서 저 라인이 살아난 거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빠지고 조국, 이제 장관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최근에 기사를 하나 넣었더라고요. 그러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 넉넉한 추석 밥상처럼 넉넉한 후보군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분 한 분 자꾸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고초를 겪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대선 주자 관리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주자 관리가 어렵지 그거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게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끼리 하는 얘기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자, 조국 장관 관련된 이야기들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는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 한복판에 북한풍 주점이 등장했는데 지금 김부자 초상화까지 걸렸어요. 두 번째 하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또 하플에 나와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요즘 이슈입니다. 사우디에 드론 아시죠? 드론으로 폭격이 있었어요. 테러가 있었어요. 네 번째 하플은 손흥민, 류현진, 기분 좋아지는 두 분. 하플 사연 하나씩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젊음의 거리 홍대에 등장한 북한풍 주점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까지 그려놓았어요. 개업을 준비 중이라 논란인데 해당 주점은요 얼마 전까지 일식점이 운영됐던 자리인데 반일 분위기 속에 이 식당은 가고 평양 거리로 옮겨놓은 듯한 북한 콘셉트 주점이 등장을 한 겁니다. 평양에서 볼 법한 선동물이 벽면에 지금 이렇게 가득해요. 야, 이거 조선중앙TV 보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인공기 아래에 동무들의 소비를 대대적으로 늘리자 더 많은 수를 동무들에게라는 북한 선전물을 영사시킨 포스터 여러 장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에 한 주민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면서 민원까지 넣은 상황. 평양 같은 홍대 거리를 접한 시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어쩌다 한 장면씩 이렇게 있는 거면은 컨셉이겠구나 하겠는데 온통 이렇게 구배가 되어 있듯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을. 거부감도 좀 있고 세터민 분들이나 아니면은 6.25 참전용사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다 알아보고 하신 거라 그래서 한번 할 말 있어요. 다 알아보고 한다는데. 자,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자 점주는 인테리어 업자와 북한풍 컨셉을 논의한 것이 좀 과하게 표현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역시 인공기와 초상화는 철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장희영 교수님,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야, 이게 맹랑한 건지 용감한 건지, 김정은. 김일성도 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 얼마 전에 백두칭송도 김부자 초상까지는 이게 과감하게 못 들거든요. 근데 떡하니 걸려 있어서. 저거를 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은 어머 어떻게 저런 게 서울 한복판에 또 홍대가 어디에 있을 수 있어? 라고 맞아. 생각하겠지만 또 일부 젊은 층들은 야 이거 되게 색다른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건 정말 문화의 차이고 시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느냐 아니면 이걸 어떤 이색적인 어떤 이벤트로 보고 색다른 체험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느냐. 이 두 번째는 이건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에 성공을 한 것이고 첫 번째 거부감을 일으킨다면 마케팅이 사실 실패한 것이죠. 업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념적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러잖아요. 마케팅 차원에서 좀 이색적인 그러니까 일본풍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남북 화합. 북한풍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뉴욕이나 이런 데 외국에서라면 흥미롭게 우리가 갔을 텐데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분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해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어느 식당 같은 데 가면 70년대, 80년대 풍으로 뭐 동무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그 철수야 영희야 이런 거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보면 되게 좋아요. 추억도 좋죠. 없고. 옛날 교복도 좀 그렇죠. 걸어놓고. 네, 근데 지금은 전 앞서 인터뷰하신 두 번째 인터뷰하신 분 얘기가 사실은 좀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6.25 참전 용사분들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직계 가족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세터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조심스럽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김변 박사님 그냥 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요. 이 진영 간의 논쟁 비슷하게 좀 번지고 있어요, 벌써. 그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저러한 사진들을 도대체 왜 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요. 그렇다면 지난번 작년도 4월 달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평화, 비핵화에 관한 약속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지 작년도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더 이상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대놓고서는 여러 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도발하고 나서도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다 등에 대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한반도에 있는 안보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저러한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앞서 인근 주민이 했던 얘기처럼 다 뭐 알아서 알아보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했다는 알아보고의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이러한 북한의 도발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보의 두 번 다시라는 얘기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반드시 판단해주지 않는다면 이상한 방식으로 문화가 전개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집니다. 제가 우리 김병민 박사께서 술집 홍보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까지 걱정을 하셔서 김 박사 화났어요. 김 박사 화났어요. 말씀을 좀 드리면 저거를 예를 들어서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산 아시안 게임 때요. 그때 김정일이죠? 김정일 현수막이 이제 걸어놨어. 현수막에 김정일 사진이 들어가 있었어요. 비 맞는다고 그때. 그것도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김정일 대통령 악수하는 장면이고 환영한다고 그쪽에서 걸어놨는데 버스 세워서 내려서 울고불고 난리. 우리 존경하는 장군이 비 맞는다고. 비 맞는다고. 북에서 지금 저 선수집 보면은 좌표 찍어가지고 저거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저거를 그냥 자본주의식으로 홍보하는 걸로. 지금 우리 돌직구쇼에서 저걸 했으니 홍대 거기 가면 북한식 선수집 있다더라 라고 지금 다들 저기에서 술 먹을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업체는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그걸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말아야지 그걸 끌어내려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안보식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길래 홍대 한복판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것도 약간 오바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요. 그냥 홍보는 홍보로 술집은 술집으로 묻고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 북한도 여기에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하플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만나보시죠. 추석 당일 지난 13일 문 대통령께서 이산가족 특별방송에 출연해서 남긴 말이 야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산상봉의 진척이 없는 것을 남북 공동의 책임처럼 말을 한 겁니다. 문제가 된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산
지금 이제 70년인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산가족들의 한을 이렇게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 또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잘못하고 있는 거다. 특히 대통령께서 남쪽 정부, 북쪽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에게도 북한만큼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은 이거 저자세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한국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라고 분개하며 북쪽 정부라는 표현에 귀를 의심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온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시도조차 두둔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바른미래당도 김정은 듣기 좋으라고 또 저런 소리, 한숨이 나온다. 이산가족 문제마저 할 말 못하고 문정부는 할 줄 아는 게 무엇인가 분통이 터진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사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다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도 사실은 그 금강산에 뭐 상설 면회장을 만드니 아니면 상시적인 서신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합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우리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계속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자기들 계산에 맞춰서 그때 안 해서 이렇게 되어 온 거지 우리가 잘못해서 저렇게 되어 온 건 아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요. 며칠 있다가 북미 인전 대화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하신다고 뉴욕 갑자기 가시는데 제발 좀 중심을 잡고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의 결과를 좀 만들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하나. 지난 평양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용어 쓰셨는데 남측 정부, 북측 정부, 남쪽 정부, 북쪽 정부 이게 맞는가 싶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이에요. 이거 대통령 다시 한번 좀 고려해 주십사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배은 박사님, 네. 이산가족 상봉이 사실 불발된 건 북한의 변덕, 특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가 국방부 출입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 간의 어떤 거래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이산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을 볼모 삼아서 남북 간의 거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번번이 불발된 건데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대통령 말씀대로는. 남쪽 정부, 북쪽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 정부라는 표현 자체, 남쪽 정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작년도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쭉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남북 간의 비극적인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이건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이런 회담 결과를 완전하게 깨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남북 간의 경협 문제를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들을 대한민국 정부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전 세계에 약속했던 비핵화에 대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는 대북에 대한 제재 결의안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러한 문제를 다 떨쳐내고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도적인 문제 다 차치해버리고 있는 북한의 문제를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일 텐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수차례 거듭된 도발에도 조롱을 당하게 되는 정말로 참담한 현실에 놓여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과 좀 완전히 다른 생각인데요. 제가 리더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제 스스로 믿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요. 짓거리라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합니다만 그럴 때 너 잘못했어 라고 하면 협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해서라도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 얘기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로 우리랑 북한이랑 똑같이 잘못해서 남북이 잘못했다고 말했겠어요. 설마 대통령께서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앞서 박용진 의원이 저걸 북한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랑 마찬가지로 저걸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때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말해주는 건 나를 배려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솔로몬의 지혜에서 두 엄마가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반으로 나눠 이랬을 때 진짜 나누라고 친엄마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거예요. 너 왜 네 아들인데 네 아들 아니라고 해. 이게 친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저는 어쩌면 정말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입장에서 그래 북한 니는 정말 나쁜 놈들이고 정말 잘못했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대외 메시지를 함으로 저게 지금 다 방송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좀 이산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조금 대통령으로서의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모르시겠어요. 그런 배려에서 나올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핫플, 네 번째 핫플 연달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과 유전이 어제 새벽 예멘 반군에게 드론 공격을 당해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이 후티 반국은요, 사우디의 불법 침략에 대응해 그들의 석유 시설 두 곳을 무인기 열대로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석유 심장 테러에 하루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도 차질을 빚게 됐고 국제 유가도 급등할 전망이라 이 국내 석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월요일이 시작됐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피곤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돌직구 보시면서 피로 털어내고 힘차게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시원한 돌직구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